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튀르키예 원정이 참 힘들긴 하네요. 사실 리버풀은 애초에 갈라타사라이의 약한 면모를 보여왔던 팀이에요.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도 승리가 없죠. 지난 챔스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도 패배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늘 리버풀의 경기력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를 포함한 리버풀 팬들은 오늘도 경기를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제일 애매한 2시 반 경기였고요. 오늘도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리버풀은 골키퍼의 마마르다슈빌리, 왼쪽부터 케르케즈, 반다이크, 호나테, 조고메즈로 포백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3선엔 맥칼리스터와 흐라벤을, 2선엔 비르츠, 소보슬라이, 살라를 배치했고 최전방은 위고 에키티케가 위치합니다. 알리송은 경기 직전 부상으로 인해 빠졌으며 시즌 내내 부진한 각포 대신 비르츠가 측면으로 출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버풀의 챔스 16강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은 시원하게 비판 한번 해볼게요. 오롯이 칭찬할 만한 요소가 1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영상 바로 보시죠. 올 시즌 축소판. 이번 경기는 올 시즌 리버풀의 모든 문제점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냥 거기에 기존에 잘해왔던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좋지 못한 날이었을 뿐이에요. 리버풀은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등 상대 수비를 허물기 위해 정신없이 몰아쳤지만 결정적으로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상 이후 선발로 복귀한 비르츠는 경기 감각이 떨어져 보였으며 소보슬라이 또한 평소와는 다르게 실수가 너무 잦았죠. 턴오버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버풀은 최근에 조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세트피스에서 또다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리버풀은 오시멘의 헤더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르미나의 헤더 선제골로 연결되었죠. 이후에도 리버풀은 경기 내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상대의 측면 공격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갈라타사라이의 좌우 윙어들은 폭넓게 움직이며 리버풀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수비진들은 그들을 마크하는데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죠. 양쪽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크로스는 경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마크맨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편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도 종종 보였고요. 그리고 빅터 오시멘의 제공권 장악 능력은 냉정하게 리버풀 센터백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추가 실점이 안 나온 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물론 중원에서도 문제는 많았어요. 초반에 적극적이었던 압박 스탠스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리버풀은 중원에서도 경기 내내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며 세컨볼을 효과적으로 따내지 못하기도 했죠. 오늘 경기 갈라타사라이와 리버풀의 점유율은 46대54, 기대 득점 1.34대 1.32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세트플레이에서의 기대 득점 값이 0.75대 0.09인 것은 리버풀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제공권에서 완벽하게 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냉정하게 리버풀의 오늘 경기는 결과뿐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갈라타사라이에 완벽하게 밀렸다고 봐야 합니다. 올 시즌 리버풀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다 드러났던 경기였어요. 물론 저는 그 어렵다는 튀르키예 원정에서 한 점차 패배를 기록한 것이 마냥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대 입장에서는 안필드 원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경기력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안필드에서의 2차전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슬롯 경질론. 저는 지금까지 리버풀이 짧게 패스하며 중원 지배력을 높이는 슬롯 감독의 방식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대를 끌어낸 후 다이렉트한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선굵은 축구가 리버풀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클롭 감독이 심어준 팀 컬러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기를 바랬던 거죠. 물론 좌우 윙어들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슬롯 감독은 어차피 빠르게 전개해봤자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오늘 경기 스타팅 라인업 구성도 그런 생각이 반영됐다고 생각했어요. 비르츠를 측면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닌 중앙지향적인 프리롤로 활용하며 사실상 3미드를 구성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경기가 중앙 지배력을 높이는 데 실패, 아니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 자체가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의 강한 압박에서 효과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했기에 자연스럽게 롱볼 위주의 공격이 줄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적어도 후반전에는 아싸리 전술적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비르츠를 2선 중앙에 두고 3선을 흐라벤 소보슬라이 혹은 마카 소보슬라이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롯 감독에게 시즌 전체를 이끌어갈 플랜 A가 없다는 평가는 이제 너무 식상한 이야기예요. 문제는 한 경기 한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다는 의도 자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 한정으로는 교체 선수 활용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나마 전방으로 볼 투입을 해주던 살라와 비르치를 동시에 뺀 것은 명백한 판단 미스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교체를 할 거면 아싸리 전술 자체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술은 그대로 두고 선수만 교체하는 식으로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슬롯 감독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골을 넣을 기회는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갈라타사라이 팬들의 열띤 응원 덕분에 경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 안필드에서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도 저만 패턴이 똑같다고 느끼는 건가요? 아무튼 저는 애초에 슬롯 감독 경질론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즌 종료 후 성적과는 별개로 감독 교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물론 만약 빅이어를 든다면 명분이 없어지겠지만요. 끔찍했던 후방 라인. 오늘 경기가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것은 역시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오늘도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역시 문제는 3선을 포함해 후방에서 전환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주지 않으면 반다이크를 제외한 그 어떤 선수도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왼발 키커들이 없다는 게 큽니다. 후방에서 왼발킥을 사용하지 못하니 상대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더 머튼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마마르다 슈빌리가 좋은 선방 능력을 가졌음에도 중용받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 총 3개의 세이브를 포함해 득점 차단 0.86이라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선방 능력은 역시나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총 34회의 패스 시도 중 21회, 성공률 62%, 롱패스 시도 20회 중 7회, 성공률 35%를 기록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발밑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발밑이 약하다면 빅클럽 주전 골키퍼로서 적합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을만하면 호로쇼를 보여주고 있는 코나테, 아직 재계약 체결이 안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이놈을 어찌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스카우팅 리포트를 진행했던 바네케 영입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갑이라고 생각하는 코나테를 억지로 붙잡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3선에서 골키퍼에 이르기까지 오늘 경기 리버풀의 후방 자원들의 평가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 또한 슬롯 감독의 전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오늘은 리버풀의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리버풀은 갈라타사라이를 안필드로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팬인데 응원은 해야겠죠?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